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아찔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서울에 사시는 김모 할아버지께서 30억 규모의 사기를 당할 뻔하다가 오히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자녀에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려주신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법적 근거가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지만 개인별 상황이 다르니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할아버지는 올해 75세이십니다.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 1채, 그리고 예금을 합쳐서 총 3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슬하에 아들 둘과 딸 하나, 총 3자녀가 있으십니다. 작년 9월 김할아버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금융감독원입니다. 아버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임시로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상대방이 김할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실제 금융감독원 번호로 전화가 온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김할아버지는 이체 직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할아버지는 2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첫째,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둘째,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할아버지가 사용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실천입니다. 김할아버지는 금융감독원에서 공식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종이에 적어서 전화기 옆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금감원에서 공식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2번,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3번,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4번,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5번,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6번,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7번,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8번,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9번,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 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10번,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이것이 금융감독원에서 공식 발표한 10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분들께 특히 중요한 5가지는 1번, 2번, 7번, 8번, 그리고 10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돈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라는 뜻입니다. 2번,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하거나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 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7번,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 본인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할아버지 저 손자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요 라는 메시지가 자주 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8번,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10번,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신속히 경찰 112번이나 금융감독원 1332번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할아버지가 실천했던 실천사항 2번째는 금융계좌 보안 강화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은행에 가셔서 계좌 보안을 대폭 강화하셨습니다. 먼저 이체 한도를 하루 100만 원으로 대폭 줄이셨습니다.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거든요. 또한 고액 이체 시에는 반드시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설정하셨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는 절대 이체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각 계좌의 비밀번호도 모두 새로 설정하셨는데 특히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추측하기 쉬운 번호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휴대폰에도 금융앱 접근 시 추가 보안을 설정하셨습니다. 지문인식이나 패턴 잠금을 이중으로 걸어 놓으셨죠. 세 번째는 가족 비상 연락망 구축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자녀들과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돈이 관련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먼저 상의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활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 규정입니다. 한마디로 자녀 한 명당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세 자녀가 있으니까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할머니도 똑같이 1억 5천만 원을 줄 수 있어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매년 각 자녀에게 500만 원씩 10년에 걸쳐서 5천만 원을 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여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증여 특례 활용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아파트 중 하나를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15억이었습니다.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자녀가 무주택자이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세와 증여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김할아버지는 분할 증여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분의 1 지분을 증여하고 내년에 또 10분의 1 지분을 증여하는 식으로 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전신탁 활용입니다. 김할아버지가 사용한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 바로 생전신탁입니다. 생전신탁이 뭐냐 하면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기꾼들이 노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들 간의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상가 건물을 생전신탁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본인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임대료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자동으로 자녀들에게 나눠지도록 설정하셨습니다. 생전신탁 설정 비용은 보통 신탁 재산의 0.3에서 0.5% 정도인데 절약되는 세금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익입니다. 일곱 번째는 연부연납제도 준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세금을 2년에서 5년에 걸쳐서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자는 내야 하지만 일시에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셨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하고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업승계 공제 활용입니다. 김할아버지의 상가 건물은 20년 전부터 운영해온 작은 사업체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승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공제는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서 정말 큰 혜택입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물려받는 자녀도 일정 기간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만족한다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년 후 김 할아버지는 30억의 재산을 완전히 안전하게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체계적으로 물려주는 시스템을 완성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시도는 더 이상 없었고 설사 시도되더라도 다중 보안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증여세 전략 계획에 따라 매년 1,500만 원씩 세 자녀에게 나눠주고 계시고 10년 후에는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물려주실 예정입니다. 생전 신탁으로 설정한 상가 건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면서 매월 임대료도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김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재산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절세 방법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탈세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개인별 상황이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할아버지 사례가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셋째, 증여나 상속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수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세요.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기 예방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물려주는 8가지 방법. 첫째,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준수. 둘째, 금융계좌 보안 강화 및 이체 한도 제한. 셋째, 가족 비상 연락망 구축. 넷째, 연간 5천만 원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활용. 다섯째, 주택증여 특례 및 분할 증여. 여섯째, 생전 신탁으로 재산 보호 및 승계. 일곱째, 연부연납 제도로 세금 부담 분산. 여덟째, 가업승계 공제로 대폭 절세. 이 방법들은 단순히 세금만 절약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 갈등을 예방하며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김 할아버지의 사례가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억이라는 큰 재산을 사기꾼들로부터 지키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물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사, 변호사, 신탁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재산 관리로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자녀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